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를 집밥 레시피처럼 맛있게 풀어드리는 경제 요리사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관련된 경제 메뉴를 생각해보면 진짜 기묘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세계대전 철저한 패전국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나서 경제 기적의 주인공이 됐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근대사 최대 규모의 자산 버블을 만들었는지 아마 다들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버블이 한 번에 빵 터지고 나서 무려 30년 넘게 일본 경제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단지 정책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있었던 걸까요? 경제 요리사의 첫 영상인 것만큼 맛있고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한 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일본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었어요. 공장과 인프라의 약 40%가 파괴됐고 분위기는 완전 패배감에 쩔어 있었죠. 전쟁 때문에 나라 국가는 텅 비고 빚만 산더미였습니다. 1945년부터 1952년까지 일본은 사실상 미국이 관리하는 나라였죠. 근데 미국 입장에선 이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일본 이대로 두면 소련하고 중국이랑 손잡고 사회주의 진영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그냥 얘를 자본주의 모범생으로 키우자 라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다가 헌법 개정부터 토지개혁, 노동교육 개혁까지 쫙 갈아엎고 또 인프라를 쫙 깔아줍니다. 말 그대로 일본 경제를 초고속 리빌딩 해준 거죠. 그리고 타이밍 좋게도 곧바로 1950년, 1953년 사이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미군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 장비를 엄청나게 사야 했습니다. 이때 바로 옆에 있던 일본이 최적의 보급기지가 되어줍니다. 덕분에 일본은 전쟁 직후 내수도 죽어있고 수출도 없는 나라에서 미국 군수 조달 담당국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즉, 전후 일본은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지만 미국의 돈과 정책 덕분에 엄청 빠르게 띠패서 기어나와 날아다니게 된 겁니다. 앞에서 원자탄 2방 맞고 진주만에서 주먹질 주고받던 두 나라가 뒤에 와서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셈이죠. 영원한 적은 없고 영원한 이익만 있다는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네요. 미국이 구조조정 개혁 다 깔아주고 나니 일본의 경제 시스템은 사실상 초기화 되었던 거죠. 게다가 일본은 원래도 교육 수준 문해율이 매우 높은 나라였어요. 여기에 당시 물가도 매우 낮았는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똑똑하면서 싸게 쓸 수 있는 노동력이 대량으로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딱 글로벌화와 제조업 붐과 겹치게 돼요. 일본은 자연스럽게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농산물 같은 걸 수출했었는데 그 뒤로는 점점 카메라, 자동차, 전자제품 이런 것들로 고도화되었죠. 이때 나온 회사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소니, 도요타, 닛산, 도시바 이런 애들입니다. 1954년, 1972년 사이 일본의 평균 GDP 성장률은 연 10%를 넘었습니다. 이건 그냥 성장이 빠른 에어 수준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그래프 보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일본의 경제 기적입니다. 1881년 이후 미국의 1인당 GDP는 거의 100년간 전 세계 탑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한 번 떨어졌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쭉 상승했습니다. 2차 대전 직후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전후 20년 동안 미친 듯이 성장해서 1973년쯤에는 미국의 3분의 1 수준까지 따라옵니다. 대단하죠? 전쟁 직후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20년 만에 선진국 턱 밑까지 올라온 나라가 일본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왜 기적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일본 이야기가 정말 특이해집니다. 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일본만 따로 챕터를 하나 빼서 연구하냐. 20년 쭉 고속 성장을 하고 그 뒤 10년 추가 성장을 했다가 버블이 터지고 경제가 붕괴되면서 30년 슬럼프가 옵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 뒤엔 딱 한 가지 구조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K레츠 시스템입니다. K레츠 시스템은 뭐냐? K레츠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일본의 재벌을 뜻하는 자이바츠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1860년대부터 2차 대전 전까지 일본 경제는 사실상 몇몇 거대한 가족 기업에 의해 장악돼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이 산업의 핵심을 다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조차 돈이 필요하게 되면 이들 눈치를 봐야 하는 수준이었어요. 이걸 일본어로 자이바츠라고 합니다. 이 자이바츠는 그냥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산업무역을 자이바츠 가문이 완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가문 소유의 은행까지 갖춘 거대한 경제 집단이었죠. 그래서 이 자이바츠들이 전쟁을 부추겼다는 얘기도 많아요. 전쟁해야 군수품 팔아서 돈을 번다는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미국이 일본을 접수한 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바로 이 자이바츠들을 다 쪼개는 겁니다. 결국 자이바츠들은 해체되고 그들의 자산은 상당 부분 국유화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재벌의 조직 문화는 안 죽었다는 겁니다. 자이바츠는 근 100년간 우리끼리 묶여서 움직이는 게 유리하다라는 사고방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형식상의 재벌은 해체되었지만 얼마 안 되어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름만 바꿉니다. 자이바츠를 K레츠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자이바츠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K레츠는 대략 6개 정도의 큰 축으로 나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메인 은행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구조예요. 맨 위에 메인 은행이 있고 그 아래에 자동차, 전자, 석유, 식품, 중공업 등등 별별 업종의 회사들이 수평적, 수직적으로 줄줄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들 네트워크 내부 특징은 서로 지분을 맞교환해서 주식을 들고 있고 임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골프도 치고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가족 분위기입니다. 완전한 우리끼리 생태계인 거죠. 근데 왜 은행이 중심이냐? 돈줄을 쥔 애가 왕이니까요. 만약 K레츠 안에서 누가 돈줄이 막히면 형님, 요즘 자금이 좀 딸리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시죠? 라고 하겠죠. 그럴 때 형님 은행이 나서서 그래, 저금리로 꽂아줄게. 이게 된다는 겁니다. 좀 가볍게 예를 들자면 그룹 안에 자동차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져요. 그럼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다른 가족 기업들은 같이 좀 도와주지 하면서 실적을 끌어올려주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건 가로축들의 연합이고 또 세로축도 있습니다. 원자재에서 부품, 완제품, 그리고 판매까지 한 그룹 안에서 다 커버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도요타, 도시바, 닛산 같은 제조업 대기업들은 이런 수직 계열화의 정점에 있는 회사들이죠. 이것을 경제학적으로는 친족 자본주의라는 뜻으로 크로니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K레츠 자본주의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일본 경제가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엄청난 장점을 발휘했습니다. 중복 투자는 줄이고 장기 관계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었죠. 만약 기업이 자금 위기 나면 은행이 먼저 구해주고 기업에 고용된 직원은 종신 고용되는 평생 직장 문화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시간을 1970년대로 넘겨봅시다.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터졌고 1979년에 2차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일본은 석유의 99.7%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기름값이 미쳐 날뛰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비용이 급등하겠죠. 이어서 물가가 폭등할 거고요. 수입 물가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 물가 그래프를 보면 미친 듯이 치솟는 곡선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 비싸졌네. 안 사. 라고 했고 시장의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은 둔화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가 오히려 일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요. 이전엔 일본이 많이 찍어내서 싸게 판다는 느낌? 즉, 양으로 성장하는 제조업이었다면 오일 쇼크를 계기로 기술과 효율 중심 경제로 체질 개선을 합니다. 대표 사례가 바로 도요타의 TPS,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었죠. 도요타는 재고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게다가 오일 쇼크로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연료를 적게 먹는 일본차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1960년 도요타 연간 생산량은 15만 대였다면 1980년대에는 일본 브랜드 전체가 세계 시장을 휩쓸어 버립니다.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닛산, 미쓰비시 전 세계 가정마다 일본 제품 하나씩은 있는 시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일 쇼크로 한때 성장률이 4%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전 세계가 다 힘들었던 시기라 그 정도면 선방이었고 언제부턴가 싸구려 물건 찍어내는 나라에서 기술 강국, 고급 제조국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미국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같은 시기 미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금태환 중지에서 브레턴우즈 체제가 깨지고 두 번의 오일 쇼크로 고물가의 경기 침체가 오고 스태그플레이션 덫에 빠지게 됩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한때 14% 이상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 폴 볼커가 극약 처방을 들고 나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서 인플레이션부터 죽이자. 그래서 1981년에 미국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버립니다. 결국 어땠을까요? 물가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로 미국 경기가 바로 침체됐고요.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무역 적자가 폭발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일본의 물건은 싸고 좋은데 우리 물건은 비싸고 안 팔리고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이때부터 계속 얻어맞는 구도가 돼요. 오일 쇼크를 잘 넘기고 기술 강국으로 변신한 일본과 달리 미국은 인플레 경기 침체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 생각합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일본이랑 좀 싸워야겠다. 그래서 먼저 시행한 건 무역 규제입니다. 일본 자동차 수입량 상한 설정을 하고 일본 전자제품에 100% 관세 때려버립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안 먹혀요. 그래서 미국이 꺼낸 비장의 카드가 바로 달러를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들기였습니다. 1985년 미국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재무장관들을 뉴욕 플라자 호텔에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우리 달러 좀 같이 떨어뜨리자. 우리 무역 적자 너무 심하다. 이 회의에서 다 같이 달러를 팔아서 달러 가치를 낮추자는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사실상 타깃은 두 나라였어요. 일본과 독일. 왜냐면 미국의 커다란 무역 적자 상대가 바로 이 두 나라였으니까요. 그럼 일본과 독일은 왜 동의했냐? 명분은 이거죠.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다 같이 힘들다. 하지만 속마음은 이겁니다. 그래도 미국은 최대 고객인데 여기랑 완전 앙금 쌓여서 싸우는 건 우리도 피곤해. 어쨌든 플라자 합의가 체결되고 5개국이 달러 팔기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달러 가치는 폭락하고 반면 엔화 마르크 가치는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1년 사이 1달러는 250엔에서 130엔 수준까지 확 떨어집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파는 물건이 갑자기 전 세계에서 2배나 비싸진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수출이 감소하고 경기가 둔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1985년 4분기부터 일본은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고민을 합니다. 경기는 꺾이고 엔화는 너무 강세인데 물가는 그닥 높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 경제학 책에 나오는 표준 처방은 하나, 바로 금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투자 소비가 자극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일본은 물가가 꽤 안정적이기 때문에 당장 인플레 걱정은 안 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은 1986년부터 87년까지 1년 사이에 기준금리를 5%에서 2.5%로 확 내려버립니다. 그 결과 경기가 회복되면서 엔화 상승세를 맞이하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물가가 크게 오르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 일본은행 진짜 잘했네? 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았을 테지만 더 큰 문제는 언제 그만 내리고 다시 올릴 것이냐는 겁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금리가 낮다는 건 돈 빌리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뜻인데 그 돈이 실물 경제로 몰려가면 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자산 시장으로 가면 버블 경제 우려가 있죠. 일본의 경우는 후자였습니다. 1985년에서 1991년 사이 일본 전국 평균 상업 주택 가격은 3배나 상승했습니다. 도쿄, 특히 긴자 같은 지역은 미친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988년경 긴자에서는 평당 가격이 수십만 달러 수준까지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얘기가 이런 식으로 돌았어요. 도쿄 땅값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물론 과장 섞인 농담이지만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말이었죠. 주식시장은 더 심했습니다. 1989년 말에 38,957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개가 일본 기업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일본 기업들은 본업보다 투자 수익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 1989년 닛산은 주식 투자에서 번 돈이 차 팔아서 번 돈보다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계속 오르다 보니 회사가 돈을 못 벌어도 주가만 오르면 장땡,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그 비싼 몸값을 바탕으로 해외 자산을 마구 사들였습니다. 소니는 콜롬비아 영화사를 34억 달러에 인수했고 일본 부동산 회사는 록펠러 센터를 14억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본이 우리 건물 회사 사간대라는 뉴스가 쏟아지던 시절이죠. 그럼 일본 내부 분위기는 어땠냐?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보다 집 사고 주식 사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조금만 돈이 생기면 대출 받아서 부동산 주식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 또 빚을 늘리고 나라 전체가 버블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금리를 높이지 않아도 당장에 문제될 일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에 일본은행은 여러 차례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했고 그때도 경기 부양은 잘 됐었죠. 하지만 90년대 초 버블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럼 이번엔 뭐가 달랐냐?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게 바로 K레츠입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 일본은 점점 금융을 자유화, 시장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고 또 미국이 은근히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너네 금융 환율 너무 꽉 쥐고 있지 마. 조금 열어도 알았지? 그래서 금융시장, 외환시장 개방, 회사채 활성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전에는 기업 입장에서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는 금리가 낮으니까 차라리 시장에서 채권 발행하는 게 더 싸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우량 기업들은 은행 대출을 잘 안 쓰고 채권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곤란해질까요? 바로 은행입니다. 금리가 낮다 보니 벌 수 있는 이자 차익이 줄어들었고 좋은 기업들은 채권 발행하러 떠났죠. 은행 입장에선
우리 누구한테 돈 빌려줘서 먹고 살지?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여기서 일본의 독특한 시스템 하나가 더 껴요. 창구 지도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 대장서와 일본은행이 각 시중은행에 대출 목표를 줍니다. 이번 분기 너희는 대출 얼마까지 늘려줘? 라는 식으로요. 즉, 금리를 내렸으니 대출도 실제로 늘리라는 겁니다. 그러자 은행들은 고민합니다. 우량 대기업들은 채권 발행하러 갔는데 대출 목표는 채워야 하고 그래서 결국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 심지어 상환 능력이 없는 개인들까지에게도 대출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싹 다 몰립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위험을 내재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그 K레츠, 이 K레츠 구조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붓습니다. K레츠 내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회사끼리 서로 지분을 들고 있어요. 은행도 그룹의 핵심이라 특히 많은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에 회계 기준이 하나 바뀝니다. 보유 주식 가치가 오르면 그 평가 이익의 일부를 당기 이익으로 인식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회사를 잘 운영해서 돈을 벌어도 이익이고 주식 가격만 올라도 회계상 이익으로 쳐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야, 돈 빌려서라도 우리끼리 서로 주식을 더 사주자. 그럼 주가가 오르겠고 주가가 오르면 회계상 이익이 늘고 이익이 늘면 또 그 대출이 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양방향 버블 증폭 장치가 된 겁니다. 후반부에는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증시 시가총액의 3분의 2가 기업 상호 보유분이었습니다. 그중 주요 은행들은 시장의 절반 가까운 주식을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일본 정부, 일본은행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이미 1987년 즈음부터 감지를 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건 좀 심한데 금리 다시 올려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논의가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에서 결정을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결국 너무 늦게 또 한 방에 너무 많이 금리를 올리게 된 거죠. 다들 이것은 버블을 과소평가한 정책의 실수라고 하지만 빨리 금리를 올리지 못한 데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미국의 압력입니다. 실제로 1987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가 다시 모여서 루브르 합의라는 걸 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환율을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자. 일본이 금리를 더 올리면 엔화가 너무 강해져 미국이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환율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1987년 미국 주식시장 붕괴입니다. 이를 블랙 먼데이라고 하죠. 1987년 10월 미국 증시가 하루에 20% 넘게 폭락합니다. 일본도 이걸 보고 기겁합니다. 아, 지금 금리 올렸다가 우리도 같이 박살나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 관료 조직 간의 알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면 당시 일본 재무 관료 조직 대장성과 일본 은행 사이에 미묘한 힘 겨루기, 밥그릇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먼저 양보할 수 없다는 식의 내부 정치 싸움 때문에 결단이 더 늦어졌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일본은행은 1989년에 결심을 합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제라도 잡자. 그래서 기준금리를 2.5%에서 6%까지 그것도 짧은 기간에 확 올려버립니다. 이는 레버리지로 버블을 키우던 시장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된 겁니다. 제일 먼저 반응한 건 주식시장이었어요. 1989년 12월 기준 니케이 39,000포인트에서 2년 뒤 17,000포인트까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은 조금 늦게 반응합니다. 1991년 정도까지는 버티는 척 하다가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락이 시작됩니다. 일본의 자산 버블이 이 시점부터 전면적으로 붕괴되죠.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바로 그래서 일본이 30년을 잃었습니다로 점프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버블 붕괴 자체는 끔찍하지만 회복 불가능한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산 가격 떨어지면 집, 주식 가진 사람들 피눈물을 흘리게 되고 기업들 중 일부 망하면서 구조조정이 당연히 되겠죠. 하지만 인재도 있겠다, 공장도 있겠다, 기술도 있겠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잘 정리하고 재배치하면 몇 년 안에 다시 성장 궤도로 돌아가는 건 완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미국 닷컴 버블 붕괴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모두 충격은 컸지만 그 뒤에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버블 붕괴에서 30년 슬럼프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쓰게 된 걸까요? 일본을 크게 넘어뜨린 건 버블 붕괴였다고 하면 그 뒤의 정책 실수들은 일본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부상을 입힌 추가 타격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추가 타격이 바로 좀비 기업 양산과 부실은행 덮기였습니다. 버블이 터지고 나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데가 어딜까요? 바로 은행입니다. 대출해준 사람들 중 상당수가 갚지 못하게 된다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 가격 폭락하게 되고 부실 채권이 폭증하게 되죠. 근데 일본은 어떤 나라라고 했죠? 국민 대부분이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나라. 그 뜻인즉 은행이 무너지면 정치, 사회적으로 나라가 뒤집힐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선택한 건 은행은 무조건 살린다 였습니다. 정부는 은행에 저금리 자금 투입과 공적 자금 투입으로 숨통을 틔워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K레츠 구조에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은행은 K레츠의 맨 위에 있는 큰 형이잖아요. 밑에 있는 계열사 기업들은 다시 은행에 의존하게 됩니다. 은행이 정부 돈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그림이 됩니다. 우리만 살 순 없지. 밑에 애들도 같이 살려야지. 그래서 사실상 이미 망한 회사이고 생산성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회사까지 은행이 억지로 연명시킵니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죠. 시장 경제의 기본은 잘하는 회사는 살아남고 못하는 회사는 퇴출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죠. 근데 일본 정부가 은행을 살리고 은행은 그룹 내 기업도 같이 살리게 되면서 정리해야 할 기업까지도 다 살려놓았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되냐? 경쟁은 왜곡되고 구조조정은 안 되고 위험한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만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건강한 기업들마저 발목이 잡히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은행들도 부실 대출 때문에 수익성이 바닥이에요. 1995년 이후 일본은행의 ROE, ROA는 거의 바닥을 기어다녔고 일부는 아예 적자로 전락했었죠. 그러다가 1997년에 결국 한계점이 터져 나옵니다. 1997년 4월 대형 보험사 닛산이 파산합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첫 대형 금융기관 파산한 것인데요. 그 뒤로 몇 달 사이 여러 증권회사, 지방은행,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파산 및 합병을 하게 됩니다. 상황극을 가볍게 연출해 볼게요. 11월 26일 아침, 일본 재무성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지금 여러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 서서 돈을 찾고 있습니다. 뱅크런 조짐이 보입니다. 이게 한번 실제로 일어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재무성은 급히 명령을 내립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 얼른 안으로 들여보내. 카메라에 줄 선 모습 찍히면 안 된다. 돈은 얼마든지 줘라. 부족하면 우리가 채워 넣을 테니 지금만큼은 무조건 다 인출해주고 불안감을 없애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언론들도 묘하게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크게 터질 뻔한 금융 패닉은 아슬아슬하게 막아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GDP 성장률이 아예 마이너스만은 아니고 실업률도 서서히 오르다가 200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경제 전체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구조였습니다. 은행은 부실 자산 안고 버티기를 하고 있고 공적 자금 투입과 구제금융을 반복하고 있는가 하면 좀비 기업 수두룩하고 기업 투자는 부진했습니다. 임금은 정체되었고 내수는 침체되었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었죠. 투자, 소비, 혁신 어느 것도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상태가 된 겁니다. 주식시장은 1989년 39,000포인트에서 2003년에는 8,000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정점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업률은 2000년 즈음 최고치를 찍고 그때부터 자살률도 함께 치솟고 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 1998년 이후의 구조조정,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거치면서 예전에 6대 K레츠는 합쳐지고 쪼개지고 하면서 영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정부도 깨닫죠. 이렇게 끈끈하게 얽힌 재단 구조는 위기 때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점점 재단의 힘도 약해지고 경제 구조도 바뀌어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은 이미 많이 틀어져 있었어요. 안정적 평생 직장에서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대되었고 성장 신화에서 장기 정체로 전환되었고 부동산, 주식 불패 신화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대규모로 나타납니다. 집 밖으로 거의 안 나가고 학교, 회사, 사회 관계를 끊고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청년들, 현재 추산으로는 약 70만 명, 넓게 보면 100만에서 150만 명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시스템이 스스로를 해체하지 못한 내부의 실패였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일본은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익을 낼 능력이 없는 좀비 기업들을 계속해서 연명시켰습니다. 이 좀비 기업들은 시장의 활력과 자금 순환을 막고 혁신적인 새 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30년간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 일본이 겪은 비극은 과연 잃어버린 30년으로 끝일까요? 좀비 기업이라는 괴물을 영원히 끌어안고 낡은 기득권의 관행을 끝내지 못한다면 3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4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경제요리 어떠셨나요? 건강하고 든든한 한 끼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